실물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너무 팽창하다 보니까요. 부자들은 돈 있는 부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버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 결국 실물에 비해서 이게 금융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농부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만들어진 붕괴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주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 책 제목이에요. 오늘은 책 한 권을 함께 소개를 하면서 이 책에 나온 내용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 이 책 저자는 데이비드 A. 스톡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도 근무하고 금융에서도 근무했네요. 네. 다양한 경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제목이 만들어진 붕괴인데, 네. 예, 근데 언제는 뭐죠? 우리 서영 씨 영어 잘하시죠? 네. The Great Money Bubble. 예, 언제하고 원래는 안 그래요. 조금 제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출판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붕괴, 이런 책으로 이름을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추천사도 써줬고요. 예,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하던 미국 경제와 차이점도 있지만은 네. 유사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2008년, 2020년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중앙은행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에 부채가 많았고요. 예, 그 다음에 모든 자산 가격, 예를 들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 가격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 책에서 잘 소개해 줘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책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여기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밤을 새워 읽어야 할 책이다. 밤을 새워서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초대형 복합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평소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미국 경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네, 미국 경제에 거의 이제 자산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죠. 네.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은 같습니다만은 고용 극대화 대신에 우리 통화정책 한국은행 목표는 금융 안정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 그런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은 미 연준이 필립스 곡선에 의해 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영국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니까 물가 상승률 혹은 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은 역액관계에 있더라.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결국 실업률이 낮고 가계 소득이 늘어나니까 가계가 소비를 하니까 물가가 올라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이 필립스 곡선인데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이 물가는 낮은데 고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업률도 낮고 물가 상승도 낮고 필립스 곡선이 안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한 거는 미국 내 문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세계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물가가 이렇게 안정됐거는 중국이 2001년에 미국 주도로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6조 2천억 달러나 돼요. 그만큼 중국이 미국에 상품을 싸게 공급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관련 서비스는 인도가 미국에 싸게 공급해 줬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가 자동차 에어컨을 조립해 줘가지고 미국 물가가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가 없었으면 필립스 곡선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고용도 좋고 물가도 낮았는데 이런 세 나라 때문에 미국 고용도 좋고 물가도 안정됐는데 이런 거를 연준이 착각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물가가 안정된 이유, 외부에서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착각을 했다. 그러면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물가가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통화 공급을 많이 늘리게 됐죠.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를 이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1914년 말에 연준이 창설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해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연평균 약 100억 달러씩 증가했대요.
예, 그런데 이거를 고려하면은 최근에 한 1조 3천억 달러 연준 자산이 돼야 되는데 네. 예, 그런데 실제는 8조 8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7조 달러 이상 더 공급해 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 연준이 고용도 좋은데 물가가 안정되니까 이렇게 돈을 공급해 버렸는데요. 예, 그런데 물가 안정은 미국보다는 인도, 중국, 멕시코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이 책에도 그래프 그래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통화 공급을 너무 과잉을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된 결과를 치르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저금리 때문에 미국 중앙정부, 연방정부라고 그러죠. 그냥 저금리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너무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00년에 미국 그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가 한 55% 됐는데요. 2021년에는 127%까지 급증해 버렸죠. 너무 그 연방정부가 낮은 금리를 저평가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린 돈이 실물로 가면 괜찮은데요. 실물로 가는 것을 메인스트리트라고 그럽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풀린 돈이 올스트리트, 금융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물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이 너무 빨리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장에서 PER이라고 그러죠. 네. PER은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이거를 이 사람은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GDP에 비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몇 배인가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 평균보다 지금 훨씬 더 높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실물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너무 팽창하다 보니까요. 돈 있는 부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버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 결국 실물에 비해서 이게 금융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6월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9.1%나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44년 만에 아마 최고치를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치하고 있는 워싱턴에서 찍어낸 돈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을 초래했다. 좀 방향은 맞는데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네. 헬이라고 표현이 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1980년대, 76, 9년대 말에 미국 인플레가 굉장히 높으니까 네. 이 당시 폴 볼커 연주장이 과감히 금융 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침체에 빠졌지만은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금융 긴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보니까요, 미국이 금융 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 연준과 통화 정책을 보니까요, 장기적으로 이제 피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아주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성장률하고 M2 증가율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2010년 코로나 때문에 한때는 적정 수준보다 한 30%포인트 많이 공급했다가 올 1분기 보니까 마이너스 적정 수준보다 10%포인트나 덜 공급해 버립니다. 현재 긴축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은 심각하게 더 긴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제시를 했죠? 주장이 좀 가감해요. 이렇게 주장이 가감해 책을 잘 팔린지 모르겠는데. 네. 이분 이야기를 그대로 책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예. 살아남기에 하루빨리 주식 카지노에서 도망쳐야 된다. 카지노라고 표현했어요? 예, 주식시장을 카지노라고 평가했었고요. 예,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경제가 저성장이 불가피하니까 미국에서 그 좋은 애플 같은 것도 별로 못 오를 것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국면을 보일 것이다. 특히 밈 주식이라고 그러죠. 네. 예, 밈 주식을 주도했던 게 누구였죠? 우리나라에서 나무 뭐라고 그랬었죠? 그 여성분인데 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캐시우드요? 예, 캐시우드. 네. 돈나무 언니. 네, 돈나무 언니. 네. 네, 그분을 이번에 책에서 신랄하게 좀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견해가 다른데 그렇게 비판해서 되길 것인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민주식 피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코인 시장. 저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좀 투자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분은 허무맹랑하다. 비트코인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네요. 예.
정말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나요? 마지막 장 가지고 이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1단계가 부채를 최소화해라. 신용카드, 부동산, 학자금을 비롯한 모든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네, 부채 줄이고 2단계는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죠. 네. 네, 그런데 작년에 그 미국 가계 저축률이 3.7%로 장기 평균 6.6%뿐만 아니라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이었죠. 그때 3.4%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 사람은 가능한 저축을 늘려야 된다. 2단계로요. 그다음에 3단계로는 투자처를 검토해야 되는데 뭘 살 것인가 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년 만기 이하의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한 1년 이하 만기 국채를 사라는 거죠.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네. 뭐 은행에서 거의 학정금리 이런 걸 사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4단계 가서는 주식시장 하락을 대비하는 해칭 자산에 투자해라. 그래서 그 자산이 뭔가 우선 그 현금을 보유하러 그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금을 사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금을 사는 게 1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아직도 고평가됐으니까 네. 장기 풋옵션과 함께 채권 살려면 물가 연동체. 물가 연동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기본 금리는 낮은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또 정부에서 금리를 더 주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금리를 더 주는 이런 물가 연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사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 안전하게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한 투자를 좀 자제하라는 듯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끝으로 그렇다면 현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이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리면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네. 정도의 차이지 제가 생각하는 방향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책 출간 이후 미국에서는 지금 모든 자산가액 발생했다 거품이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됐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쯤 붕괴됐고 3분의 1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만간 좀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최근에 이제 떨어지고 있죠. 특히 그 상업용 부동산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미국 중소형 은행 파산, 그렇죠.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거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중소은행까지 파산하면 소비 심리, 기업의 투자 심리가 이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한 것처럼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가지고는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용이 상당히 견조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가계 부채가 많다. 그 다음에 저축률이 낮다.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주가도 떨어졌다.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한 1년 정도 있더라. 이런 걸 고려하면 아마 2분기 중후반 3분기에 가서는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율은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분처럼 가감한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은 저는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단기적으로는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미국 경제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인 측면에서 쓰기는 썼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책에 나온 대응 방안들에도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예,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분처럼 그렇게 가감한 주장은 아닙니다. 네. 이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살아남기에 하루빨리 주식 카지노에서 도망쳐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보다는 이머징, 특히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니까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이머징이나 우리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든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요. 부채를 줄이려면 덜 써야 되죠. 덜 쓰면 또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은 그 부채를 줄여야 하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만기 1년 이하 국채사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단기적으로 말년 1년 이하의 국채가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짜리 미국이나 우리 국채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과 4단계 주식시장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책에서는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살짝은 있습니다. 좀 세게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는 주식 카지노에서 도망쳐야 된다. 밈 주식 하지 말고 코인 시장 하지 말고 국채 사라 이런 얘기들만 나왔는데 부채를 줄이자는 면에 있어서는 교수님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10년에서 20년 국채 매입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붕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셨던 이 미국 경제와 분석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굉장히 몰입감이 있나 봐요. 예, 책 내용이 아주 재밌었고요. 네. 밤새워서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 출판사에서 책 좀 잘 팔려고 이런 편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 경제 최근 주식시장 부채 문제, 미국 경제 현황을 파악하는데 좀 비관적인 책이지만은 이런 견해도 있다. 이걸 한번 좀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미국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짝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책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